네, 우리 경제는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진단들입니다. 오늘은 김동원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초빙 교수님을 모시고 앞으로 우리 경제의 전망, 그리고 어떤 부분이 어렵고 또 어떻게 해야 헤쳐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내년 경제가 상당히 가라앉을 것이라는 그런 예측도 많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선 좀 우리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앞으로 쭉 이제 내년 전망도 한번 짚어보고 그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 경제? 우선 우리가 그 미래를 얘기하기 전에는 우선 그 출발점을 우선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금년 성장률이 작년에 우리가 3.1% 성장을 했습니다만은 금년 성장률이 지금 추세로 가면은 아마 2.6도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도 충분히 우리가 그 잔재 성장률에 가까운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영어로 말하면 나빼드죠.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경제가 지금은 성장과 이 경기와 고용이 전부가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경기 상태는 여러 지표를 보건대 이거는 2009년 상반기와 같은 수준입니다. 그럼 2009년 상반기라는 거 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세계 금융위기가 2008년에 터지고 2008년. 뭐 그 위기라고 뭐 그 당시 그 이명박 정부가 뭐 안간힘을 쓸 때 그때 상황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도 그 2011년 8월에 경기가 피크였는데 그로부터 시작해서 거의 우리가 지금 뭐 이 7년을 내려와 가지고 감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나빠졌는지. 그다음에 고용 지표를 보면은 뭐 9월 달에 좀 나아지긴 했습니다만은 이걸 10월이 좀 나아지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고용 지표는 예를 들면은 실업자가 100만 명이 넘는 것이 6개월을 지속한 거는 200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고용 상태는 2000년 초 같은 겁니다. 예, 우리는 이거를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2019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돼 있냐? 그건 바로 우리의 산업 구조가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GDP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부가가치를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이 반도체라든가 무슨 그 석유 산업이라든가 이런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는 산업들의 부가가치를 가지고 성장률이 높아지지만 그것이 그 산업들의 그 호황이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제조업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제조업을 비롯한 전반적인 경기의 그런 침체하고는 이 분리가 되고 더군다나 이런 산업들은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고용 유발 효과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제조업이 무너지면서 고용이 같이 무너지는 거죠. 결국 산업의 편중 현상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그 소득의 양극화만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산업의 양극화 문제입니다. 2019년에 우리가 나아지자면 반전의 모멘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우리 경제라고 하는 거는 그 GDP의 거의 한 55%를 수출에 의존하기 때문에 항상 반전의 모멘텀은 수출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수출이 아니면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항상 이 건설 경기예요. 그렇죠. 예, 주택 붐을 일으키든지 뭐 하는 이 건설 경기인데 내년은 첫째 우선 저는 이 두 가지를 크게 주목하시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첫째는 금년은 그래도 그 정부의 그런 그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이런 그 안간힘 때문에 소비가 상당히 그래도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아까 경기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내년은 이 소비가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그 주가 하락하고 더하기 주택 가격이 하락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집값 안정은 성공하겠지만 그거는 다른 한쪽은 그것이 경기를 발목을 잡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저는 내년에 우리가 그 주목해야 될 거는 2018년과 비교해 본다 그러면 훨씬 대외적 충격의 위험이 큰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첫째가 뭐냐면은
지금 그 미중 이 무역 마찰이 그 사실상 금년에는 별로 그렇게 그 드러나지 않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도 대미 수출이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금년에 엔화가 한 10% 절하가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대응력이 생겨가지고 별로 그렇게 그 느끼지 않지만 우리 대중국 수출의 75%가 중국 내수 시장입니다. 우리 수출 중에 미국으로 가는 거는 5%밖에 안 돼요. 75%가 중국 내수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지금 투자나 소비는 아직 괜찮습니다만은 이 투자라든가 그 주가라든가 뭐 여러 가지로 봐서 중국의 내수가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씻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미중 무역 마찰로 인한 그런 그 중국의 그 이 경기 침체가 우리 수출에 상당히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주목하셔야 될 게 뭐냐면 국제금융시장을 보시면 10월 3일 날을 분기점으로 해가지고 미국 주가도 대폭락을 하고 10월 달에 금년 지난 며칠 전 40일 전이죠. 10월 3일 날을 기점으로 해서 세계 금융시장이 반락의 모멘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0월 3일 날을 기점으로 해서 11월 12일까지 국제 유가가 무려 20%가 떨어졌습니다. 여기는 석유 시장에 여러 가지 그 문제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세계 경기가 조기에 위축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해주고 있는 겁니다. 2009년 3월부터 시작해서 미국 시장이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그 10년 상승 국면이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국제금융자본이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미국 시장을 보시면 주목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3개월짜리 재무성 증권이 수익률이 지금 2.3에서 2.4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다우존스 주식에 들어가 있는 지수에 들어가 있는 주식의 배당 수익률이 1.9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변동의 리스크를 안고 주식을 사도 1년에 1.9%밖에 못 먹는데 전혀 위험이 없는 재무성 증권 3개월짜리가 못 받아도 2.3을 받는 겁니다. 10년짜리는 지금 지금 그 3.15를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위험 자산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이 대거 미국으로 들어가는 경향이 나타나고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주목하셔야 될 거는 세계 금융자본들이 이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일어나고 이 재조정 과정에서 지금 위험한 국가들 지금 최근 보시면은 그 이태리가 그 지금 EU에 낸 그 재정 계획안이 그 비토를 받았습니다. 다시 봐라. 너무 적자폭이 크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2011년에 일어났던 유럽 재정 위기가 비슷하게 지금 이태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브라질이 그렇죠. 베네수엘라 그렇죠. 아르헨티나 그렇죠. 이런 남아프리카 그렇죠. 그러니까 국제금융자본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그냥 가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나라 증시도 지난 지금 10월 달에 4조 5천억인가를 팔았더라고요. 외국 증시 주식을 팔아서 아직은 가져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들의 이 포트폴리오 조정이 안 끝난 것 같아요. 계획이 이거 돈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그런 전반적인 그림이 아직 안 그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있는 건데. 근데 미국이 또 금리를 또 추가적으로 더 인상한다. 미국은 12월 달에 당연히 올릴 거고요. 지금 계획을 따지면 최소한도 내년에 3번은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올리고도 연준의 장기 계획에 따르면 그 1%포인트가 더 오릅니다. 그럼 12월까지 하면 1.25를 앞으로 더 올린다는 얘기죠. 이제 그렇게 해야 다음 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빨리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주목하셔야 될 게 지금 국제 금융 시장의 불안이 굉장히 내년에 클 수 있다. 이제 하는 이거고요. 그다음에 또 세 번째 큰 문제가 지금 불과 9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세계 경제가 올라갈 때는 같이 올라갔지만 내려올 때는 각 나라의 사정에 따라 경제가 분리된다. 다시 말하면 유럽과 일본은 이미 하반기에 들어서 하강 국면으로 이미 아마 이렇게 꺾어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괜찮다.
미국은 내년까지 잘 갈 거다. 이게 9월까지 지배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10월 달에 미국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동반 조기 침체론이 지금은 우세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중국도 걱정하는 거는 미중 마차보다 더 걱정하는 것이 바로 세계 경제의 조기 침체고, 세계 경제가 조기 침체하면 중국 수출이 감소하겠죠. 예, 중국 수출이 감소하면 우리의 중국 수출도 감소하게 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우려해야 될 거는요. 아까 말씀드린 국제금융 자본의 이동, 또 세계 경제의 조기 침체, 이 과정에서 우리가 우려해야 될 일은 어디서 어떻게 터질는지 모르지만 나비 효과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내년에 나비 효과가 날 것이라는 건 어떤 요인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까 말씀드린 미중 무역 마찰의 그런 그 위험 우선 깔려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10년 주식시장의 화랑이 끝나고 국제금융자본의 그런 이 재조정 과정에서 국제금융자본이 대거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고, 예, 약한 곳을 치고 갑니다. 그러니까 제일 수익률이 안 나고 위험한 데부터 돈을 빼기 시작을 하는 거죠. 돈을 빼가지고 이제 안전한 데를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이태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남아프리카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브라질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예, 그 위험이 있는 거죠. 어느 나라가 될는지 모르지만, 내년은 언제 어느 나라가 될는지 모르지만 그 위험이 있고, 그 위험이 우리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분명한 거는 여러 가지 조짐, 아까 말씀드린 한 달, 40일간의 국제 유가가 20%가 떨어졌다.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대표적인 그런 세계 경기 침체에 대한 말하자면 예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이 2019년이 딱 2012년에 데자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는 이제 세계 경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내년 경제에 우리가 뭐 유의해야 된다 그럴까요? 아니면 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국내적으로 세계 경제 여건들이 이렇게 급변하게 안 좋은 쪽으로 가는데 우리는 그냥 전부 다 무조건 산업이 침체가 될 거냐? 내년 경제는 어떻게 보세요? 님께서 아까 성장률도 못 나는 아니 아까 말씀드린 2점 대략 내년도 올라고 같다고 생각하면 한국은행이 얘기하듯이 올해도 2.7, 내년도 2.7. 그러면 지금 실제로 통계를 보면 지금 2.5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럼 내년을 그대로 가면 2.5로 가자고요. 거기서 아까 제가 중국 요인이 못해도 0.2는 빠진다 그랬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국내 자산 시장의 침체로 한 소비 둔화 등등 해서 그것이 뭐 얼마가 될는지 또 빠질 겁니다. 거기에다가 세계 경제의 하강으로 인한 우리 수출 둔화 때문에 또 빠지겠죠. 나비 이걸 빼고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엔 내년은 아마 지금 나온 전망들을 보면은 뭐 KDI는 2.6까지 나왔고 가장 낮은 데가 지금 무디스의 경우는 우리 경제를 그 사람들은 뭐 우리 정부 눈치 볼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2.3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데가 2.3을 내놨는데 저보고 숫자를 뽑으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뭐 계량 모델을 돌리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매일 이걸 지켜보는 제 감으로는 내년에는 아마 2% 중국은 6%를 지키기 어려울 거고 우리나라는 2%를 지키기 어려울 겁니다. 굉장히 비관적인 전망을 하시는 셈. 우리 경제가 지금 이만큼 이게 끌어가는 게 결국 이제 수출 때문인데요. 지금 수출을 제일 끌고 있는 반도체가 하강은 아니더라도 더 이상 이제는 이걸 끌어가기는 거의 어려울 거라고 보는 것이 지배적인 생각입니다. 더 심각한 거는 이 자동차 문제입니다. 이미 뭐 국내 자동차 부품 산업들이 지금 거의 어려움이 있고 뭐 최근 요 며칠 전에 기아 자동차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보도가 있은 적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엔 내년에는 이 자동차 산업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한 국면에 빠질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제가 나비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는 뭐 성장률을 어떻게 하느냐, 뭘 어떻게 하느냐 이런 그런 문제가 아니고 뭐 소득주도 성장을 지속할 거냐 말 거냐 뭐 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가장 저는 이 정부나 기업이나 모두 이 중심은 내년에 최대 이슈는
저는 위험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험 관리.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아까 여러 가지 정황을 지어봤을 때 2019년이 2012년에 대자부가 될, 다시 말해 2012년에 일어났던 일이 2019년에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요, 2011년에 우리 성장률이 3.7%였어요. 그게 2012년에 가면 성장률이 2.3%, 무려 1.4%포인트가 떨어집니다. 우리 전체 수출 증가율은 2011년에 19%였는데 2012년에는 마이너스 1.3%로 갑니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증가율은 14.8이 0.1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중국 수출률이 딱 지금 15%입니다. 예. 이미 중국 수출을 빼면 나머지 나라 수출은 증가율이 0%예요. 소위 그 머피 법칙이라는 게 있죠. 한번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게 달아서 일어나게 되는데, 예. 그래서 저는 그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거는 위험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험하자면 바로 그런 불확실하지만 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그 충격으로부터 우리 경제를 지켜낼 수 있는 것. 그러면 앞으로 내년 이제 우리 정책은 어떤 식으로 위험 관리를 하고 어떤 부분에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이제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국제금융 시장이 이제 움직임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그 위험에 대해 가지고 그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미국보다도 금리가 지금 역전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그런 국제금융 자본의 이동으로 인한 우리 시장의 잠재적 위험이 커진다는 거죠. 예. 예, 그걸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 가지고 저는 기본적으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문제가 아니고, 예, 어쨌든 정부는 내년에 이 사회 안전망을 다시 말하면 지금 그 자동차 산업이 흔들리면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흔들리겠죠. 예, 그 다음에 이것의 여파로 인해서 생긴 그 국내 경기 침체라든가 지금 말하자면 건설업의 지금 그 침체라든가 이렇게 생기는 그런 실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데 정부는 예,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관계없이 어쨌든 하여튼 최대한 하여튼 그 소득주 이런 그 사회 안전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고요. 정부가 얘기하는 건 사회 안정망까지를 포함한 것이 소득 정책이다. 이름을 뭐라고 붙이든 간에요. 예, 그리고 이제 이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가 바로 구조개혁의 기회입니다. 예, 이때가 바로 우리가 이제 그 정리할 걸 정리하고 새살이 날 수 있는 걸 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손을 댄다. 예, 그러면 이제 엄청난 이제 정부가 이제 그 정치적인 부담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구조개혁을 항상 보면은 좋을 때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좋을 때는 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좋을 때 안 한 숙제가 지금 더 밀려 있는 겁니다. 그걸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살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12년이 그렇게 나빴다. 그게 아니죠. 그래서 그 5년 동안 우리가 고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이야기를 만약에 반복한다면 2019년이 나빴다. 2019년만 나쁜 걸 끝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지난 2012년에서 16년 사이보다 더 오래 갈는지도 모릅니다. 예, 왜냐하면 세계 경제가 지금 그렇게 흐름이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세계 경제가 지금 소위 그 세큘러 스태그네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대책 없는 불황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일한 기아가 이미 재정은 빚이 너무 많아서 쓸 수가 없고, 동력이 예, 유일한 그 경제를 자극할 수 있는 기아가 금융인데, 금융이 지금 아직도 QE와 제로 금리가 유럽과 일본은 그냥 있기 때문에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예, 정부는 용기를 내서 구조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대책 없는 불황이라는 말씀이 상당히 와닿는 그런 저건데, 그러면 대책 없는 불황이라고 해서 그냥 손 놓고 어려운 대로 그냥 견디고 갈 수밖에 없느냐 하는 얘기도 있는데, 방금 얘기하신 구조개혁 말고 그 얘기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IMF가 계속 그 얘기를 해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다음에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에 들어가면은 답이 없다. 그래서 계속 리가드 IMF 총재도 계속 한 얘기가 그거였거든요. 예, 장마가 오기 전에 지붕을 고쳐라.
소위 이제 그런 걸 전제로 했을 때 국내 경제 정책의 어떤 수단과 또는 뭐 이런 방법론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대로 재정 정책을 좀 더 확장적으로 하겠다. 지금 정부가 지금 얘기가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는데, 맞는 거는 뭐냐면은 뭐 경제학자들이 다 동의합니다. 이게 이제 소위 수출 주도 대기업 중심 이런 제조업 중심을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그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또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다. 하면서 우리가 모두가 다 동의합니다. 예, 그건 뭐 다 동의하는데 그러면 그 대안으로 나오는 소위 그 이 내수 주도 또 서비스업 주도 예. 이걸로 갈 수 있냐? 여기는 성장 동력이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완전히 지금 우리가 그 망가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수 시장은 지금 그 자영업이라든가 이 음식업이 대표적입니다만은 거의 2012년 이래 완전히 초과 공급 상태에 지금 있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정부는 용기를 내서 지금 이 심각한 거는 이 제조업 문제를 이 침체 문제를 이대로 둬가지고는요. 뭐 따지자면 결국 지난 그 10년간의 보수 정권이 이 문제를 안이하게 대처했던 것이 결국은 다 밀려서 온 그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책임도 있습니다만은 이 그런 그 제가 보기에는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을 다시 해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우리는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보수가 들어오든 진보가 들어오든 GDP의 50% 내지 55%를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즉 소규모 개방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뭔가 만들어서 팔아야 현재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뭔가 만들어서 팔아야. 그런데 뭔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반도체,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자동차, 그걸 제외하고는 지금 뭐 석유를 제외하면은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 뭔가 만들어 팔 수 있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다시 말하면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현재 삶을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간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조업의 그 위기 문제를 아까 경기가 위기랍니다. 더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그 핵심이 뭐냐? 제조업의 위기입니다. 그렇죠. 기업들이 어쨌든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정상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정부가 만들어 근데 줘야죠. 이제 이 그 제조업을 그 개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또 하나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지금 혁신 성장에는 대기업 제조업이 없습니다. 중소기업 벤처만 있어요. 그렇죠. 예. 중소기업 우리나라 수출의 70%를 한 30개 그룹사가 합니다. 외향적인 그런데 저거죠. 그들은 적폐이기 때문에 K재단에 돈 갖다 준 적폐들이기 때문에 정부가 상대는 안 하죠. 딱 정부가 그 사람들을 불러들인 딱 한 게 있습니다. 평양 갈 때 딱 한 번 불렀습니다. 가서 그 냉면 먹으러 가자고 한번 부를 때 한번 불렀지 부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정부의 지금 이 성장 정책에는 이 그 산업 정책에는 대기업이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중소기업 벤처를 가지고 이 우리 경제를 이렇게 그동안 왜 못했죠? 주목하셔야 될 거는요. 이 소위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소위 이 디지털 시대에는요.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옛날 그 우리가 그런 그 아날로그 시대의 투자보다가 훨씬 더 많은 투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 그런 대표적인 그런 거죠. 5G. 이건 5G는 소수의 그런 그 엄청난 자본력을 갖지 않으면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5G라고 하는 그 인프라를 깔아주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런 그 중소기업이든 벤처든지 뭘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부도 이제는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는 대기업한테 새로운 룰을 요구를 하고, 대기업들도 당연히 이제 공정경제 룰을 지켜야죠.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그걸 봐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부가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공정경제 룰을 명확하게 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들이 정상적으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조금 제가 좀 답답한 거는 지금 말씀을 듣고도 답답한 거는 해법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런 얘기.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해법 게 지금 제가 쭉 들어보지만 아닙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힘들다. 저는 방안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용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의 용기를 얘기해요? 정부의 용기죠. 예, 정책의 틀을 전하는 용기의 결단의 문제라고요. 그럼 요 정책 아니 그러니까 전환의 그렇게 해서 문제는 우리 그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예, 그 기업들의 그런 그 투자를 격려하고 예. 그렇게 가면 우리가 신화를 풀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제조업 경쟁력도 물론 중요하죠. 이게 다 우리 어떤 수출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러나 일자리로 보면 서비스업 그 육성도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역대 정부가 전부 서비스업 육성 대책을 발표하고 했거든요. 그 부분밖에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우리가 물에 깔아앉는 거 수영하는 걸 뭐 얘기를 들면요. 깔아앉는 거는 도리가 없죠. 여러 가지 그런 환경 때문에. 중요한 거는 얼마나 빨리 다시 솟아오를 수 있느냐 문제거든요. 그렇죠. 문제. 제가 용기라고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예, 뭐 팔을 흔들어야 되냐, 발장구를 쳐야 되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예, 우리가 이 위험을 직시하고 우리 이 경제를 다시 살리겠다 하는 그런 결단의 문제가 저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경제 이렇게 어렵고 국내도 어려워지면 이제 사회 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사회 안전망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지금도 국민연금 뭐 그러는데 지금 재정 안정성도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일각에서는 또 재정학자들은 주장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조금 감수하고라도 재정으로 예, 지금 문제가 대처하는 이제 게 지금 우리가 어린이 지금 유치원 지금 그 문제가 지금 그 이제 떠오르냐. 그 문제가 뭐냐 바로 그 보편적 복지가 가져오는 부작용이거든요. 예, 보편적 복지라는 걸 내주면 대체로 그 유럽의 경우에도 거의 한 30 내지 40%가 낭비가 난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도요. 그렇게 그 우리가 잘 정비 그것이 오래됐고 오랜 경험이 있고 잘하는데도 30 내지 40%는 보편적 복지는 낭비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 제 생각에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 그 저출산 문제가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큰 부담이죠. 예,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그 실업자가 100만 명이 넘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야, 그 다음 때 10년 뒤에 어려움을 가중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배고파도 참자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더 이제 훨씬 그 재정의 낭비를 줄이고, 예, 낭비하는 부분을 줄이고. 요즘 뭐 그런 거죠.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우리가 굉장히 지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이 왜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 생겼냐? 핵심은 자산시장의 붕괴가 아니고요. 제조업의 붕괴입니다. 제조업의 붕괴고요. 그 다음에 주목하셔야 될 거는 그렇게 20년 동안, 그러니까 일본의 GDP가 그러니까 자산시장은 92년부터 꺼지기 시작을 했는데 GDP는 97년까지 늘어요. 97년을 피크로 해서 97년 수준을 2016년에 회복합니다. 이게 잃어버린 20년이에요. 예, GDP를요. GDP가 깔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국민들한테 경기 내수 진작을 하기 위해서 세금을 계속 깎아줍니다. 그러면서 급속하게 고령화가 되어가니까 복지 지출을 대폭 늘립니다. 네, 그렇죠. 그걸 뭘로 충당했겠습니까? 전부 다 태어나지 않는 애들한테 세금을 매긴 겁니다. 즉 재정 적자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일본은요, 재밌는 거는요, 세임 예산의 3분의 1이 국채입니다. 예, 가정으로 말하면 예산, 우리 1년 살림 내는데 3분의 1이 차입이고, 예, 세출 예산의 4분의 1이 이자예요. 예. 그거 왜, 아까 말씀드린 그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동시에 일본의 고령화, 또 일본의 그런 고령화에 따른 그런 복지 확대가 함께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길을 같이 가겠죠. 아니,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그 차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국내 금융시장에서 하거든요. 외자 차입은 그렇게 그렇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정부의 차입이 늘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죠. 예, 저는 그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야 되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경기 대응 과정에서 일본의 예를 보면요. 그 엄청난 재정 낭비를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뭐 드리는 바는 제가 그 지방의 그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왜냐하면 대규모 토목 사업을 이제 벌릴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그 구시대 보수 정권이 하던 짓이니까 그걸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 대안으로 나온 게 지금 그 지방의 지금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는 그런 사업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 일본이 다 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일본을 여행하시다 보면 각 시원마다 큰 무슨 콘서트 홀이니 무슨 홀 이런 게 많습니다. 다 그거 그렇게 지은 거거든요. 그거는 예, 그렇게 이제 그 경기를 진작한다는 명분으로 찌분찌분 정부가 돈을 쓰는 겁니다. 예, 이걸 막아야 됩니다. 지금 뭐 지방재정, 예, 이걸 막아야 됩니다. 중앙정부도 예. 마찬가지. 낭비가 너무 많아요. 예, 낭비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예. 측면에서 어쨌든 첫째는 그런 낭비를 줄이는 거고 두 번째는 조금 더 늘려서라도 그러니까 제대로 더 우리가 써야 할 때 쓰고, 예, 줄여야 할 때 줄이고, 이것이 저는 굉장히 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상당히 그 내년도 전망은 굉장히 상당히 어려운 그런 걸로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국 경제가 지금 곳곳에 지뢰고 또 곳곳에 폭탄이고 자칫 잘못 받으면 이제 터지는데 어쨌든 정부도 기업도 나서서 이런 위험 관리, 위기 관리 이런 것들을 좀 더 세심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결론이 그런 쪽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소한 정책보다는 큰 틀에서의 한국 경제의 어떤 전환점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시로 결론을 내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그 두 가지 그 아까 말씀드린 게 그 첫째는 우리가 현재의 상황, 그러니까 2019년이 단순하게 성장률이 얼마나 되고 뭐 어쩌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우리 한국 경제 그런 장기적인 그런 모멘텀을 결정하는 그런 말하자면 그 점에서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재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위험을 직시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걸 뭐 경기가 자꾸 뭐 나쁘다 그러면 이거는 뭐 소득주도 성장의 성과가 나쁘다는 것이라고 해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 첫째는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는 용기가 필요하고 그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감내하고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해가는 대응의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뭐 낙관적이다 비관적이다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건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고 예, 그것에 대응하도록 우리의 국력을 재조직화하는 예, 그런 용기와 그런 또 그것에 대한 국민들의 통합 예, 그것이 정말 2019년에 우리에게 주는 그 희망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